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뉴스 보셨죠? 클림트의 작품이 3,460억을, 맞나요? 맞아요. 구스타브 클림트의 작품이 3,460억을 찍었습니다. 3,400억 원이라는 돈이 감이 안 잡히죠. 저도 그런데요. 오늘 뉴스에 나와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다빈치가 그린, 일부는 아니라고도 하지만 살바토르 문디, 이 작품이 6천억 원이 넘고요. 지금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이 오늘부터 클림트의 작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비싼 작가 누구 있지? 하면은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에 초현실주의 대가 마그리트 1,600억 원 찍었었고, 과거에 뭉크나 모딜리아니가 1,000억 이상 찍었었고, 바스키아나 앤디 오홀도 1,000억 원 이상 하고요. 잭슨 폴락도 그렇고요. 모네 역시 수련 시리즈 8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 다 1,000억대구나 2,000억대구나 그랬는데 클림트의 작품이 3,460억. 이게 왜 좀 충격이었냐? 다빈치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전 미술에 속하는데, 클림트 작품은 모던 아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컨템포러리는 아니고 기사에는 자꾸 현대미술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컨템포러리랑 모던을 좀 번역하기 나름인데, 클림트는 이미 사망을 했고 세기 말 비엔나에서 활동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미술사 속에 속하는 근대 작가인데, 어찌됐건 3,000억 원이 넘었던 적이 없는 게, 클림트의 작품 최고가가 원래 1,500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작가가 스스로 옥션에 낸 건 아니니까, 클림트의 작품이 지금 2배, 자신의 최고작보다 2배 높은 3,46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동안 이 기록을 많이 못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3,460억 원인 이 클림트의 작품이 뭔가, 그리고 도대체 클림트가 어떤 화가길래, 유튜브는 미술 애호가가 아니면 보지 않잖아요. 조회수가 낮잖아요. 근데 도대체 내가 아는 클림트의 작품과 3,460억 원이 된 클림트의 작품은 뭐가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지난주에 교토 아트페어 도슨트 때문에 갔다가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지만 지금 교토 미술 정리도 안 했어요, 잘. 근데 이거 먼저 올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뉴욕 소더비 경매였고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 요 작품이 이제 수수료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46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됐는데요. 요 초상화 속에 있는 여성의 삶도 보통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엄청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일단 클림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하고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클림트의 작품 중에 사실은 소녀 초상화를 상당히 좋아하고, 클림트가 비엔나에서는 정말 화려한 귀부인들의 초상을 많이 그렸어요. 장식적이면서도 유기적이면서도 추상적이면서도 너무 매력적인. 근데 저는 클림트가 매년 휴가를 갔던 그 아티제 호수, 정사각형으로 그렸던 그런 풍경화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은 이로다, 제 첫 책인데 거기서도 소개를 했었고, 제 책 중에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에도 클림트의 에밀레 플레게의 초상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 미술에게 말을 걸다에도 아델레 바워의 초상화가 오스트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3권에서 클림트를 소개할 정도면 저도 나름 클림트를 좋아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죠. 일단 클림트는 우리가 미술사 공부를 할 때 대부분 프랑스 화가들이 많잖아요. 모네, 마네, 세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분리파의 창시자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에곤 실레의 스승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클림트의 작품 중에 이 키스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알 정도로 유명하고요. 저도 클림트의 작품을 보기 위해 벨베데레 뮤지엄을 3번이나 갔었고, 뉴욕에 가면 노이에 뮤지엄이 있어요. 그 에스티로더의 아들, 오늘 이 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노이에 컬렉션에 가면 클림트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림트는 아버지가 금 세공사여서 본인 작품도 금빛을 활용한 색채가 많은데요. 1897년 비엔나 분리파를 창립하며 오스트리아 미술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미술 화단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자, 그래서 이제 비엔나 분리파인데요. 권위적인 기존의 화단에 반기를 든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이었고, 클림트가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클림트 하면 이 금박, 이 골드빛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키스, 아델 블로어 바우어의 초상 같은 클림트의 대표작들은 금박으로 뒤덮여 있고 화려하고 장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클림트의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잔틴 모자이크에서 받은 영감이 클림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재밌는 게 제 강연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의 역사인데, 베니스 비엔날레가 1895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고흐가 죽고 5년 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작품을 판매했습니다. 첫 해에 쿠르베 회고전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900년대 초반에 클림트 전용관이 있었어요. 그때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러 온 사람들이 클림트의 작품을 삽니다. 소장 누가 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에서 찾을 수 있고,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오스트리아를 넘어 유럽의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참여하는 비엔나의 그런 인기 있는 소위 난화가 인기 있는 난화가였습니다. 지금은 뭐 전설이지만 살아있을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클림트는 작품에 에로티시즘이라던가 생명과 죽음, 여성의 관능미를 정말 과감하게 담는 작가인데요. 당시에는 이것도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클림트가 또 재밌는 게 평생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는 정말 많이 그렸어요. 그만큼 모델들과의 연문설, 또 많은 연인이 있었고, 놀라시지 마세요. 최소 14명 정도의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는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1918년도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번에 3,460억 원에 낙찰받은 이 작품은 클림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클림트의 초기작이 아니라 클림트의 거의 말기작입니다. 1914년부터 16년도까지 그렸기 때문에 죽기 2년 전까지 그렸던 작품입니다. 일단은 그녀의 가문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레더러 가문이 진짜 20세기 초반에 로스차일드 가문 다음으로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증류주 산업과 전분 산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쌓았는데요. 가장인 아우구스트 레더러와 아내 이 세레나 레더러가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비엔나에서 가장 핫한 그런 부부였는데, 당시 클림트가 엄마를 먼저 그립니다. 이 엄마를 그린 작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클림트의 금빛 초상화, 장식성이 많은 초상화와는 좀 다릅니다. 순백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려져 있죠.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엄마 이 세레나가 빈에서 사극의 큰 별이었다고 합니다. 빈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1899년도에 클림트는 엄마의 초상화를 이미 먼저 그립니다. 이게 바로 세레나의 초상화고요. 이 집의 빈 저택에는 클림트 작품만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이 부부는 세계 최대의 클림트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클림트는 엘리자베스 레더러와 엄마 세레나 레더러와 또 이제 남편까지 그냥 화가가 아니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세레나의 엄마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할머니 초상화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한 화가가 한 집안에 3대의 여인을 그린 거죠.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엄마, 딸, 이 딸을 그린 작품이 엘리자베스 레더러고 3,460억 원에 낙찰이 된 거죠. 이 할머니를 그린 작품은 분실이 돼가지고 흑백 사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이 외할머니 이름이 샬롯 퓰리처인데요. 이 샬롯 퓰리처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이자 퓰리처상을 만든 그 조셉 퓰리처의 사촌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클림트가 한 집에 여성을 3명이나 그린 경우는 이 집이 유일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는 1894년 1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두 남동생 에리이와 프리드리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작품은 1914년 20살의 엘리자베스 레더러를 위해 클림트가 그린 겁니다.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는 미혼이었고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클림트가 너무 3년째 이 작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니까 이 세레나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내 딸 오래 그려? 더 이상 이제 그만 좀 그려 하면서 클림트가 계속 고치니까 이걸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의 제작 연도가 1914년부터 1916년까지입니다. 3년 정도 그렸으면 놓을만 한데 어쨌든 클림트가 3년이나 부여잡고 있던 그림입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흰색 드레스 위에 중국식 로브를 걸치고 있는데요. 이 용포가 당시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배경도요, 동아시아 미술의 영향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양식화된 인물들도 보이고 중국을 연상시키는 여러 인물들도 보이고요. 실제 클림트가 이제 중국 미술의 열렬한 수집가였고 팬이었는데, 이 배경의 인물들은 클림트가 소유했던 중국의 미술품들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간 조세프 호프만의 디자인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15년 전에 클림트가 엄마 세레나를 그렸던 엄마의 초상화는 상당히 여백이 많고 흰 드레스가 좀 안개 속으로 쓱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시간이 흐른 후 클림트 풍의 화풍으로 그려진 이 엘리자베스의 초상은 색채도 훨씬 화려하고 강렬합니다. 확실히 밀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근데 저는 사실 세레나를 그린 작품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 작품 제임스 맥닐 휘슬러가 그린 작품도 좀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구도도 그렇고 흰 드레스도 그렇고. 엄마 세레나 레더러와 딸 엘리자베스 레더러가 눈썹이 너무 닮았습니다. 눈썹이 진하고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클림트는 이 그림을 그리고 2년 후인 1918년도에 세상을 떠났고, 세레나는 남아있는 클림트의 작품을 다 샀다고 합니다. 즉 클림트의 작품을 정말 많이 소장한 컬렉터인 거죠. 1920년대 이 엘리자베스는 바쇼펜 에흐트 남작과 결혼을 하는데요. 귀족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파시즘이 대두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 가문이 유대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1936년에 이제 아버지 아우구스트가 세상을 떠났고, 1938년 3월 12일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합니다. 이때 정말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자기는 나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라면 너무너무 허망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남편이 아주 못된 게 엘리자베스의 집과 재산을 아리아나 했습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해 독일인에게 넘기는 정책을 법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를 아리아나라고 하잖아요. 끔찍한 건 남편도 뒤통수를 쳤는데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가 클림트가 이 엘리자베스를 그렸던 20살 때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던 나날들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사건들을 겪게 되는 거죠. 자기의 수많은 재산은 몰수당하고 남편은 배신하고 아들까지 죽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가 그래서 아들의 무덤에서 막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더러 가문의 가족들,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는 부다페스트로 도피를 했고 1943년에 이제 대규모 유대인 추방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에리이는 스위스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레더러가 빈에 남아 있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너무 절박하니까 사실은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 클림트의 딸이다. 즉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 클림트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자기도 반은 유대인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법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법정에 클림트와의 삶에 대한 긴 회고록을 제출을 했고요. 이 회고록은 놀랍게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클림트 관련 기록 중 가장 길고 친밀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클림트의 일상, 작업 과정,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온 자료인데요. 즉 자신의 아빠가 클림트라고 주장을 해야 하니까 클림트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적은 회고록을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결국엔 이 엘리자베스가 추방을 면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되게 못된 게 시동생을 시켜서 이 엘리자베스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레더러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클림트 컬렉션은 이제 나치에게 뺏기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가족들의 초상화 있잖아요. 이 레더러 가문의 초상화는 너무 유대인적이라고 해서 나치가 또 안 뺏어갔대요. 약탈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욕들이 결국 작품을 구한 건데요. 나머지 클림트 작품들은 1943년 빈에서 전시가 된 후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남부의 한 성으로 보관이 됐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성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작품들이 다 이제 소실이 됐죠. 어떤 역사가들은 당시에 그 나치 장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이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황금 사과나무 작품도 불에 탑니다. 다행히 가족의 초상화들은 따로 보관이 돼서 화재를 면했고요. 1944년에 이제 엘리자베스는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클림트가 그렸던 이 20살의 엘리자베스 레더러가 가장 행복했을 때였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또 누군가는 아파서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끄는 것이다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거의 한 가문이 몰락을 한 건데,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작품은 어디로 갔을까?
전쟁이 끝나고 이 엘리자베스의 남매였던 에리히가 이 작품들을 환수를 했고 레더러 가문에 반환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불에 타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남매였던 에리히가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화를 갖고 있다가 이제 죽기 2년 전쯤에 이 작품을 미술상 세르주 사바르키에게 이제 팝니다. 이 사바르키가 오스트리아 모더니즘의 되게 열렬한 팬이었고 클림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인데요. 1985년에 화장품 재벌이자 에스티 로더의 아들, 또 미술 컬렉터였던 이 레너드 로더가 이 작품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로더가 구입을 했을 때 이 작품 제목이 바쇼펜 에오트 남작 부인의 초상이었다고 해요. 즉 엘리자베스를 배신했던 그 나치, 남편의 이름이 쭉 적혀 있고 그 사람의 부인의 초상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로더의 큐레이터였던 에밀리 브라운이 이거 너무 잘못됐다. 이 작품은 그녀가 결혼 전에 그려진 작품이고 가족이 의뢰한 것이고 이 엘리자베스를 배신한 이 나치 남편의 이름으로 왜 이 작품을 부르냐.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된 3천억 원이 넘는 무려 3,460억 원인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 초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클림트가 그린 이렇게 전신 초상화가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여성에게 담긴 스토리도 어마어마하고 또 이 여성의 집안이 클림트와는 거의 가족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거의 이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은 단순한 초상화라기보다는 빈 문화의 절정기와 파멸, 또 한 가족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예술이 역사의 증인이 되는 그 순간을 모두 담고 있는 기록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460억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낙찰이 된 것 같은데요. 누가 샀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3천억 원이 넘는 작품에 낙찰이 됐다는 게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도대체 이 작품에는 어떤 사연이 있고 클림트는 이 작품을 왜 그렸고 그런 스토리를 좀 듣고 나면 누군가는 숫자로만 기억하지 않고 이 작품의 스토리와 사연 또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해당 작가의 최고가 작품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Do you